안녕하세요. 보다 많은 이들이 인문학의 가치를 알아주길 바라는 르네상스 랩소디입니다. 오늘은 신영보 선생님의 담론에서 주역에 대한 부분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끙끙 앓으며 이해한 만큼 내용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작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다룰 수 있는 악기가 있냐고 물어본다면 주저없이 피아노를 꼽을 겁니다. 오랜 기간 배우기도 했고 잠시 전공도 고려해봤으며 무엇보다 저의 감정을 비교적 자유자재로 표현할 수 있는 악기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곡을 능숙하게 소화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처음 보는 악보를 읽으며 연주하는 걸 초견이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초견만 놓고 봤을 때 전성기 기준으로 저의 능력치의 절반 정도의 수준이면 꽤 수월하게 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손이 굳어서 그 정도도 버겁지만요. 제가 한 달 동안 죽어라 연습해서 칠 수 있는 곡이 쇼팽의 즉흥 환상곡이라면 이게 저의 능력치 100에 해당하는 곡입니다. 다시 말해 저의 능력치를 다 쏟아 부어야 하는 곡은 초견으로 칠 수 없습니다. 초견으로 칠 수 있는 곡은 즉흥 환상곡보다 난이도가 절반 정도 낮아야 돼요. 그러면 연주하는 이도 듣는 이도 큰 불편함 없이 곡을 음미할 수 있습니다. 뜬금없이 피아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주역에서 말하는 득위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많은 이들이 주역을 점치는 책으로 알고 있지만 신영보 선생님은 관계론의 관점에서 주역을 풀이합니다. 우선 태극기를 가지고 주역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를 알아볼게요. 주역은 총 6개의 효의 형태를 가지고 세상의 이치를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태극기에 보면 건, 곤, 감, 리가 있죠. 건곤 감리는 총 3개의 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각각의 줄을 효라고 합니다. 그리고 긴 줄 하나를 양효, 짧은 줄 2개를 음효라고 하고요. 그렇다면 감은 양효와 음효가 각각 몇 개씩이죠? 양효 하나, 음효 2개입니다. 자, 이렇게 양효와 음효로 이루어진 총 3줄의 효를 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괴는 몇 가지의 형태가 가능할까요? 각각의 효에 양효와 음효 2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고 하나의 괴는 3개의 효를 가지고 있으므로 2의 3승인 8개입니다. 그런데 주역에서 뜻풀이를 할 때는 2개의 괴를 하나로 합칩니다. 그러면 총 6줄의 효가 나오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괴를 상괴, 아래에 있는 괴를 하괴라고 해요. 그러면 이 2개의 괴를 합하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요? 상괴도 하괴도 모두 8개이므로 8 곱하기 8, 총 64개의 괴가 나옵니다. 헷갈리시면 중학교 수학책을 다시 펴시면 돼요. 다음은 주역의 괴를 풀이하는 방법인데요. 담론에서는 위, 비, 응, 중에 대해 다룹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영역이라 설명이 조심스러운데요. 앞서 언급한 득위만 살펴보겠습니다. 태극기의 건이라는 괴는 양효가 3개입니다. 그런데 양효가 있어야 할 자리에 양효가 없으면 이것을 실위했다고 하고 반대로 양효 3개가 다 나오면 득위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각각의 괴에 걸맞은 효가 나와야 좋은 풀이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이게 득위죠. 그런데 주역에서는 득위의 비결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70%의 자리예요. 자기 능력이 100이면 70의 역량을 요구하는 자리에 가는 게 득위입니다. 반대로 70의 능력자가 100의 역량을 요구하는 자리로 가면 실위가 되죠. 그렇게 될 경우 부족한 30을 권위로 채우거나 거짓으로 채울 수밖에 없다고 해요. 그러면 결국 자기도 파괴되고 맡은 소임도 실패하겠죠. 우리 주변엔 이런 꼰대들이 참 많죠. 그래서 신영보 선생님은 30%의 여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책의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30%의 여유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여유가 창조성으로 예술성으로 나타납니다.
70%가 득이다라는 주장에 반론도 없지 않습니다. 학생들로부터 능력이 70%밖에 안 되더라도 100의 자리에 가면 그만한 능력이 생기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에게는 그것이 기회가 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을 몹시 고통스럽게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을 매우 좋아합니다. 특히 조성진 씨가 연주한 영상을 운동할 때마다 자주 음미하는데요. 인생의 희노애락이 고스란히 전해진다고 할까요? 센치해지기도 하고 환희를 느끼기도 하고 벅차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곡을 연주한다면 어떨까요? 2년 동안 저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면서 연습하면 칠 수 있을 것 같은데 누군가에게 감동을 전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은 저의 능력치를 초월해요. 주역의 표현을 빌리자면 득이할 수 있는 곳, 득이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겁니다. 우리는 종종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역은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 분수에 맞는 자리로 가야 함을 알려줍니다. 특히 주역에서는 성찰, 겸손, 절제, 미완성, 변방이라는 덕목을 중시하는데요. 이 중에서도 겸손을 최고로 칩니다. 궤로 따지면 지산궤인데 이는 땅속에 산이 숨어있는 형상입니다. 땅속에 산이 있다니 자연현상과는 모순인 듯 싶지만 해설에 이렇게 나와요. 땅속에 산이 있으니 겸손하다. 군자는 이를 본받아 많은 데를 덜어 적은 데에 더하고 사물을 알맞게 하고 고르게 베푼다. 즉 주역은 단순히 기룡화복에 점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이 지향해야 할 가치를 알려주는 책이죠. 그렇기에 사서삼경이라는 고전 반열에 우뚝 서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론의 글 하나를 소개하며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리와 관련해서 특히 주의해야 하는 것은 권력의 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의 권능을 자기 개인의 능력으로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알티세르의 비유가 신랄합니다. 히말라야 높은 설산에 사는 토끼가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동상이 아니었습니다. 평지에 사는 코끼리보다 자기가 크다고 착각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부려서 하는 일이 자기의 능력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과 자리를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하늘 위로 올라가면 높은 빌딩도 콩알만하게 보입니다. 그렇다고 빌딩이 저보다 작은 건 아니죠. 히말라야 높은 설산에 사는 토끼와 평지에 사는 코끼리의 비유, 깊이 곱씹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주역은 자신의 운명을 결정적으로 바라보기보다 지금 나의 능력과 상황이 어떠한지,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총체적으로 파악해서 미래를 그려보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담론의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